같이 이제 아니, 어떻게 저도 책은 안 보고 동영상은 봤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어요? 예. 어떻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생존고전 선생님 저번에 이제 투전상이다 끝나고 나서 같이 했던 거고 저번 시간은 이제 생존고전 그에 있는 그 겉 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게 됐죠. 거기서 이제 봤던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뒷페이지에 있었던 이 양미양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임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분의 글이 올라갔고 그분의 글에서 핵심적인 요점은 책의 지식 전달이라기보단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봤고 그 이제 책 뒤 앞 표지에서는 이제 생존 고전이라고 나와 있고 생존 고전 안에는 성인의 마음을 보는 거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이제 고전을 대부분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 이순신 장군의 실질적인 마음, 명량해전이랑 한산도 대첩이나 자기가 이제 백의종공했을 때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고전을 읽었을 때 진짜 고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논어라는 고전을 공부할 때면 그 공자의 마음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보는 것이 생존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동양 철학, 그러니까 한국 한학, 쉽게 말하면 한학의 첫 번째에 나오는 철학자를 이제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우리나라의 초창기 이제 딱 그 사상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첫 등장하는 사상가, 예를 들면 뭐 중국이면 공자고 뭐 그 누구야 뭐 서양에는 뭐 소크라테스가 있고 인도 문명권에는 부처가 있다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상가, 우리나라의 첫 사상가, 이 사람이 첫 기점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상가의 시작을 이제 하는 홍익인가 이제 홍익인간 이념이고 사상가. 그러니까 사람 이율곡. 이념이랑 사상이랑 근데 뭐가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념이자 사상을 말하는 거지. 그런 걸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제 펼친 사람. 최수은? 공학? 최선 선생님.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나도 얘기하려니까 일제 유순조를 말하는 아니 정형이 아니라 갑자기 이거는 원효대사가 전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원효대사가 왜냐면 이제 삼국을 통일했을 때의 한반도의 최초 사상가니까. 그 전에는 이제 백제, 신라, 고구려 나눠져 있었지만 삼국을 통일했을 때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합된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가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란 말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곧 인간의 마음을 보는 어떤 생존 고전이 그런 글로 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그 원효대사 같은 그 일화들을 많이 가끔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효대사가 왜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했는지 그 삶을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최초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그 왕조인 신라가 도입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인간의 마음으로서 그 어떤 통일된 사상을 갖자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타니파타라든지 논어라든지 성경을 보려면 그 성인들의 어떤 그 삶의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존고전이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 조영식 선생님의 그 삶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자에 대해서 첫 부분이 건축학과를 시작을 해서 이제 IMF를 겪었다. 근데 그 IMF를 겪었다는 것이 사실상 그분이 강남 한복판에 살았다라는 어떤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 비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서 저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쭉 했죠. 거기서 이제 금융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자본주의가 사실 서양의 헤게모니인 기독교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련된 그 목차가 6째 날로 돼 있는 거고 마지막 7째 날은 쉬는 거다. 선생님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근데 그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 버전 책이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케미스트한테 제일 첫 번째로 줬던 때, 그때는 7번째 날도 있었어요. 우리한테 처음으로 줬을 때 책에서는 7번째 날이 있는데 수정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책에서는 7번째 날을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진짜 되게 편집의 묘미인데, 그렇게 완성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여유가 되는 그런 표현으로 주는 거고, 이 7대3 원리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그런 것도 이제 왜냐면 7분의 1이나 6분의 1이나 거의 30%에 육박해요. 그래서 그 하나를 빼니까 완벽성에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봐도 7대3의 원리가 되고, 하나를 빼준 것의 측면에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자들이 채우기 위한 본인의 바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어떤 서양적 헤게모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편집적인 의미에서 되게 그런 비하인드적인 것도 좀 제가 그전 버전도 같이 한번 읽어봤거든요. 괜찮았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형식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번역가를 저희가 포인트를 줬다는 것도 그 목차에서도 봤었죠. 하필이면 이제 예술가가 있고 혁명가가 있고 번역가인데, 번역가에 왜 무게를 뒀느냐, 우리가 번역가는 사실이 느껴지는 바에 따르면 그냥 약간 고리타분하듯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식만 하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번역가에 무게를 두는 게 진짜로 어쩌면 그 시대를 잘 매칭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사실 밸런스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그 뒤에서는 이제 추천의 말이 앞에서 나온다고 했죠. 앞에서 나온 이유는 내가 이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머릿말보다 앞에 있는 거니까. 머릿말이 앞에 있으면은 그 표지가 조금 언밸런스할 수 있는데, 추천의 말이 앞에 있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거에서 기훈형이 케미센터장이란 말이 아니라 케미학부라는 표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즉 같이 공부하고 있다, 어떤 그 완장 같은 느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그 기훈형 글에서는 나라는 의미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거의 문장의 대부분이 나에 대한 어떤, 물론 왜냐면 고전이라는 건 결국 나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해서, 그러니까 다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의미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어쩌면 내가 진짜 나를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제자의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비하인드로는 우리가 그 추천글을 쓰면서 책도 안 읽고 있었다는 그 얘기도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예. 안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말이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추천말이 끝나고 이제 머릿말 오면서, 그 머릿말에서 이제 뭐가 있었죠? 그 시작. 고전은 문명 사용 설명서에 총설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명이란 뭘 들어갔죠. 문명이 무엇이냐. 왜냐면 고전이 뭔지 모르는데 문명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뭔지 모르면 알 수 없으니까 문명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한자로 따지면은 글을 밝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예시가 코끼리가 나온다. 그 코끼리가 나온 걸로 따지면 결국 코끼리의 코나 이런 어떤 다리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건 저의 관점으로 보면 통찰력에 가깝다.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 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는 건 뭐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의 구절은 깨우친 자, 언어를 깨우친 자를 지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밝힌다. 즉 뭐다? 밝힌다는 거는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제 그전 내용,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고전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운다는 게 어렵죠. 왜 고전에서 통찰력을 배운다. 어떻게 돼? 고전에서 통찰력을 배운다. 홍수는 어떻게 돼? 고전에서 전체를 본다. 고전에서 통찰력을 본다. 고전에서 전체를 보려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모든 전체에 깔려 있는 근저를 고전이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성원이 형 어떻게 생각해요? 고전과 문명과 통찰력, 깨달음, 이게 첫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 주는 메시지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도 이게
이게 뉘앙스가 있는데 첫 문장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할 수 있다라는 건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총서 다라고 안 끝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명사적 명법처럼 정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어를 우리가 원래 우리의 언어가 아닌 우리가 언어를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남이 만들어준 언어를 사용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살아왔는데 이 고전을 통해서 내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내 언어를 이제 그 언어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맞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언어를 깨우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 무슨 말을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만의 어떤 원칙과 철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을 계속 훈련해 나가다 보면 어떤 통찰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 문명, 통찰 이거는 연결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한 맥락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첫 단락 어제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그래서 고전이 아까 질문 고전이 네. 뭐냐고 네, 고전이 이제 문명이라고 여기 책에 나왔고 그게 이제 해석하기로는 문명이 전체를 보는 거다. 코끼리라는 예시가 있어. 그래서 그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고전이 뭐 어떤 인간 한 2000년 전부터 살아온 어떤 집약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안에 뭐 어떤 삶이든 생각이든 어떤 그런 게 다 녹아져 있는데 고전을 배운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세상에 제일 알기 어려운 게 내 자신이라고 나. 그렇죠. 그냥 다들 이게 내 눈이 난 안 보고. 그렇죠. 남을 보고 있는. 그렇죠. 구조 자체가 남을 볼 수,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없게 설계돼 있죠. 인간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내 자신을 일단 본다는 일단 그 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고전이. 고전이. 일단 그걸 몰랐었는데 지금까지는 옛날 얘기로만 옛날 얘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에 녹아 있는 뭐 심오한 뜻. 심오한 뜻. 네, 그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일단 하다 보면 네. 결국은 내 자신을 아는 거고 내 자신을 안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전에서 느껴지는 통찰력을 갖고 오려면 이게 고전이라는 게 옛날식이기 때문에 그 옛날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그때 당시의 시간에 가야 되고 그때 당시에 공간을 대입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대입시키는 과정 자체가 통찰력이 뚫어보는 거잖아요. 통찰력이 이렇게 통찰력은 중간에 끊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탁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내가 탁 가는 과정을 연습하면 당연히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전이 그런 걸 연습해주는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고전이라는 게 지금이 통찰력이라는 게 어떤 선상이면 이게 통찰력이 하면 쭉 관이잖아요. 관.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고전에 실제 살았던 건 여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알려면 이 당시에 글들을 공부하려면 이런 여기를 뚫는 시대적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당시에 사는 사람도 밥 먹고 좀 자고 자고 뭐 한 거 다른 의미 없을 테니까 그런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만 이 고전이 익히기 때문에 통찰력이 하나의 고전을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고전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 보면 고전은 엑기스만 담는다고 나오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과정이 없어. 고전은 이 신기한 게
고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데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되살리느냐. 이 과정이라는 게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의 이 통로인데 그냥 공자가 학이 시습지. 근데 왜 그 사람이 왜 학이라는 걸 던졌냐? 왜 학이 시습지라는 말을 했냐? 라는 게 공자 말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하는데 그 말년까지 가려면 공자가 어디서 누구한테 태어났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였으며 그 나라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주유천을 했으면 어떻게 나라를 돌았는지가 내가 그려져야 이게 학이 시습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이 엑기스가 읽히지 않겠지. 이게 뭐야 그냥 공부.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면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이 학자가 그 당시의 학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의 학은 얘들아 공부해. 이건 뭐예요? 공부하란 말은 시험 공부하라는 거지. 그 뜻은 뭐야? 시험에 점수를 좋게 나와라.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낮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학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당시의 학은 예학서화수라고 해가지고 활 쏘고 말 타고 검수를 하고 천문을 보고 숫자를 할 수 있고 다른 거죠 개념이. 그리고 그때 당시는 학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벼슬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은 돈을 번다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무조건 벼슬을 해야 돼. 공부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해. 즉 뭐다? 통찰력 있게 그 과정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고전은 어떤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내가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즐처럼. 그 과정이 통찰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퍼즐을 맞출 때도 우리가 보면 감각적인 어떤 그 통찰력으로 이게 여기 맞을 것 같아서 딱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고전이라는 건 그런 어떤 문명이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글을 통해서 내가 통찰력을 얻는 것. 결국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언어를 알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잖아. 깨달을 수가 없고. 공자도 결국 그 당시에 언어를 쓴 사람이고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 결국에는 그 자기의 어떤 학위십스를 말한 거예요. 공자 시대 때도 고전이 있을 거예요. 주역이라든지 그 전에 살았던 주공 그 글들 있잖아요. 그 글들로 자기도 깨달은 거니까. 공자 시대 때도 고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돈과 권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하다가 이제 쭉 중도까지 간 건데 그 전에 홍서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왜 돈과 권력이 나온 것 같아? 갑자기 생뚱맞을 수도 있잖아. 고전과 돈과 권력? 갑자기 이게 여기서 좀 약간 저는 이거 왜 선생님은 하필이면 돈과 권력이야? 고전은 고전이고 그 권력 자본주의에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자본주의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게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고전하면은 대부분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인, 그렇죠? 예. 인, 뭐 덕, 이런 거 떠올려요. 덕, 뭐 사랑, 자비 이런 걸 떠올리는데 갑자기 자본주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국 추상적 개념으로 가자는 게 보다도 우리 이 시대가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권력보다 돈을 먼저 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죠. 수자는 삶이다 첫 페이지가 뭐예요? 돈은 자본주의의 권력이라고 나와요. 표지. 즉 뭐다? 돈이 권력을 낳는 시대가 됐다라는 시대 이념을 배우는 게 고전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본다라는 그 의미가 그런 거죠. 고전은 고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이 돈과 권력을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 근데 그것만 시대 권력만 그러니까 시대를 명확하게 읽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엔 뭐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대만 명확하게 읽어서 시대만 잘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 꼽으시죠? 우리 삶에서?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시대를 잘 살아. 그러니까 시대를 명확하게 읽은 사람. 하지만 조화는 없었던 사람. 저는 이완용이라고 보거든요. 이완용은 시대를 명확하게 읽었어. 시대의 흐름을 잘 탔어. 일본이고 이완용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친일을 하지 말고 친미를 하라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 아니 친일하면 죽을 때까지 친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시대를 읽은 거죠. 하지만 시대를 읽었으나 그 시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돈과 권력만 쌓기 위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에선 조화가 이른 사람이죠. 그래서 뒤에서 뭐가 나온다? 조화가 나온다. 돈과 권력만 쫓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화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곧 밸런스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 그러니까 이완용도 고전에는 달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고전의 달통한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의 권력만 편승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진짜 그거를 통찰력 있게 본 사람은 조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시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역사는 말한다.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뒤에서 나오거든요. 치우친 사람에게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독. 결국 이완용은 중독된 삶을 산 거죠. 몰입된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몰입과 중독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가 딱 나오는 건데. 왜요? 해석이 기가 막혔어. 진짜 그러니까 나만의 해석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해석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의견을 보고 그게 아니면 바로 들어오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이렇게 스토리를 풀하면서 책을 읽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책을 그래서 많이 안 읽어요. 왜냐면 어려워. 난 책 한 페이지 어떤 책이나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고 왜냐면 이거 하면 골치 아프거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저 한 책도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지기도 해. 귀찮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께 된 거 같아. 그러니까 내 것처럼 이제 메커가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책들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나 성장하니까. 근데 자기계발서로 그런 거 파고들어봤자 지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면 우리가 좋을 것 같다. 투자하는 삶이다던데 사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거기서도 왜 모든 어떤 이는 폭락에 들어오고 어떤 이는 폭등장에 들어온다. 그것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뒤에 나왔고 역사는 말한다. 치우치지 말라고 이게 그러니까 중독된 거는 결국엔 게으른 거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서도 중독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또 중독에 대해서 딱 나와서 중독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안 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젊음이 나와. 그러니까 중독과 몰입의 그 단락에서 중독이 그러니까 젊음이 나온다는 거죠. 젊으면 중독. 여기서 가장 젊은 홍선은 왜 젊음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중독과 몰입에서 굳이 젊은 영혼들이라는 게 딱 나오거든. 인간으로 안 와. 인간은 중독한다는 게 보다도 젊음의 영혼들이라는 어떤 젊은이들의 표현이 왜 나오냐는 거지. 젊은이들이 중독에 가장 취약하니까. 왜 그럴까? 왜 젊은이들이 중독에 가장 취약하냐고요? 그렇지. 에너지가 넘치니까. 맞아. 그 에너지가 이제 잘못된 방향성을 가면 중독. 그러니까 제가 그 투자하는 삶이다 할 때도 뭐라 했냐면 젊음은 버블이다. 그러니까 버블인 걸 알아야 된다. 왜? 버블이라는 게 결국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잘 쓰면 혁신이 되지만 그러니까 버블이 잘 소화되면 혁신이 되지만 잘못 소화되면은 10년 동안 바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젊음이라는 거 결국 혁신인데 이 혁신된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디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양날의 검인 거지. 젊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독과 몰입. 그러니까 이 젊은 영혼들이라는 거 보면 젊은 사람이라고 안 하는 거 보면은 젊은 영혼. 이게 뭐다? 나이를 떠나 내가 그러니까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잘못 가지면 이게 중독으로 가기 매우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늘 경계하라는 이미지로 갖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고립이다. 고립 같은 건 대부분 술, 마약, 섹스 이런 건 대부분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라. 아니 이제 윤활유로 써야죠. 왜냐면 마약성 진통제 없으면 수술 못 해요. 술도 서로 간에 어떤 그 맥락에 있어서 섹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도구로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내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게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바로 고전이 주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로 단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읽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넘어가도 될까요? 젊은이는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풍만하고 삶이 내가
어떤 에너지로 방향성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고전은 중독이 아닌 몰입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된다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의 메시지인 거죠. 왜냐면 인간이라는 건 결국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인데 언어보다도 그 앞에 있는 게 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구 중에 최절정이 언어인 거고, 그러니까 도구를 쓰는 입장에서 마약과 이런 어떤 많은 중독으로 가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구를 쓸 수 있느냐, 그게 곧 고전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가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도구를 쓰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간학이다 라고 나와요. 동의하시나요? 고전은 인간학이다? 성원이 형, 고전은 인간학이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의하나요? 이 고전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다양하게 그 고전을 통해서 어떤 그 성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그 한 인간의 어떤 그 과정, 통찰의 과정, 그러면서 그 성인들도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인이 어떤 되게 위대하고 그냥 훌륭한 면만 있고 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근데 이 고전을 통해서 그 성인이라는 사람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똑같이 수많은 감정과 어떤 마음들을 느끼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인의 길을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고전을 통해서 어떤 한 인간의 그 모든 인생과 그들의 마음과 뭐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고전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도 결국 인간이니까 그 인간인 성인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인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끊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